1단계 끝났고 지금 2단계 하겠습니다. 2단계는 독해예요, 독해. 당연히 앞에서 예상 채점표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 몇 개를 구에 넣어야 하는지를 알고 나면은 목표가 생겼죠. 그러면서 당연히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독해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될 텐데, 제시문 독해야 뭐 나중에 사례별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면 좋겠고요.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하라고만 당부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단락별로까지 보고 각 논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여기서 논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항상 검토해야 됩니다. 모든 제시문은 그냥 거기 있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논제 방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겠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항상 단락별로 꼼꼼하게 하고 요약을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요.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강조점을 거기다 둬야 될 것이고. 다만 이때, 여기 이 핵심 정보값과, 약간 대별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구별이 되고 약간 반대쪽에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탈락시키지 말고 가능하다면 너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촘촘하게 압축해서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락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있고 2단락에서 주변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걸 커트시켜도 일반적인 맥락 위주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꼼꼼하게 답을 적어야 될 방향에서 혹시 이게 체크했는지 안 체크했는지에 대한 채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거를 거들어주는 방식으로 약간 꼼꼼하게 촘촘하게 조금씩이라도 그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 항목에 요거를 배당한다는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물론 너무 많아서 그런 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판단하에서 예를 들어서 분량을 판단해야 될 것이고 자기 압축 능력을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글 흐름에서 도저히 어떻게 섞어낼 수 없는 어떤 자기 역량상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영양이 뛰어나더라도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약간 제끼게 되겠죠. 과감하게. 근데 되도록 가능하다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반문장이라도 괜찮고 진짜 어떤 경우는 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예시다반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압축 운영 이런 정보값들이 압축돼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주요 핵심 정보값에 대해서 거들어주고 있는지 주변 정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독해를 하고 나면은 중요한 정보값을 당연히 구체화해야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저기까지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세 개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거길 보면서 이렇게 적어 나가야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개를 구하기로 했으니까는 다라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촘촘하게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삼원법, 공기 중에 원근법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이런 건 분량 잡아먹는 게 아니죠. 이 사이에 촘촘하게 들어가는 정보값인데 챙겨주면 좋거든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챙겨줘야 될 때가 있는데 분량은 잡아먹지 않는 큰 정보값이라기보다는 세밀한 어떤 정보값이죠. 이런 건 정보값으로서 세개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챙겨줘야 될 어떤 필수 정보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반드시 챙겨 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점 항목에서 실제로 독해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예시로 해서 적어 놓은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을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는 본인이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리고 공통점이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표현들은 이런 것을 따오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자기가 쓰기 전에 채점자가 그리고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내가 그것을 건드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독해를 당연히 하는 거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정보값들을 구체화하고 이때 세밀한 실제로 분량을 크게 잡아먹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것들을 반드시 챙겨주고요. 이걸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워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당연히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같이 다 연결된 거죠. 논증력의 강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거의 나열의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앞뒤가 부분이 맞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에 대한 가의 어떤 얘기를 배치할 때 그 안에서도 만약에 정보의 어떤 역할들을 안다면 정보값의 역할을 제대로 역할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그걸 따라가지고 탄력적으로 주장이 있으면 이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조금 더 우리 박교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좀 하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가 있다면 독해를 할 때 해당되는 어떤 정보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장, 이유, 그리고 거기도 혹시 사례가 있는지. 사례는 근데 웬만하면 여기서는 뭐 나중에 이제 뭐 하게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 뭐 이유가 두 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사례가 혹시 될 만하게 짧게 있을 수도 있는지, 그리고 재주장 너무 길다면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배치를 시키면서 정보의 유형을 딱 맞춰서 단락별로 이렇게 정보값을 나누어 준다면 단락별이 아니라 이런 구간별로 정보값을 나누어 준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인지하기 편할 거예요. 뭐 이런 게 되게 많을 수 있죠. 아까 전에 말했을 때 공기 차대가 있을 수도 있고, 주장형 할 때는 나중에 이게 배웁니다. 주의 사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의 반제제,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그리고 재주장, 이런 식으로 어떤 정부의 어떤 역할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알고 있다면 각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 안에서도 무슨 제시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나눠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 정돈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모르겠다. 뭐 이게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 이거 외에도 부가적으로 참고적인 정보값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3단계도 좋지만 사실은 처음에 정보값을 추출할 때, 처음에 예상하는 정보값을 만들어낼 때도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로 나를 비판하라고 할 때,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의 논지가 필요하겠죠. 비판의 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값의 유형을 알면은 당연히 따라붙는 게 어떤 것들의 정보들이 따라붙어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쓰려는 내용이 있을 때 첫 문장에다가 어떤 항상 이렇게 뭔가 가를 시작해야겠다, 뭐 나를 시작해야 될 때, 이런 약간 구간이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스가 되겠죠. 거기서 첫 문장과 좀 길어지면 마지막 문장에 중요한 정보값들이 와주면은 그래도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시작할 때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어, 요지를 정리해 주거나, 뭐 도입부에서 정리해 줘도 되고, 세부적으로는 작은 첫 문장도 어떤 단락별로, 구간별로, 아니면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흐트러지는 부분들을 한번 다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어떤 위치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 그거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중간에 그런 것들을 섞어서 써버리면 가장 가독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논증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보값의 위치만으로도 상당히 명료하게 어떤 그 논리를 구성해낼 수 있다.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와 나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만약에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데 일일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씩, 뭐 A라는 기준에 따라서 이 어떤 A와 얘는 A1이다, B라는 기준에 따라서 가는 B와 B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를 요약을 할 때 A, B 순서, 그리고 나를 요약을 할 땐 A1 그리고 B1,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위치가 이게 왔고 첫 번째 위치는 이게 왔다. 혹시 이걸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마지막에 살짝 정리해주는 요약 방식으로 해서 어떤 게 차이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즉 본인이 본능적으로 꼭 정보의 유형에 대해서 공식화시키지 않더라도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순서적인 어떤 리듬,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순서를 유지해 준다면, 약간 보수적으로 유지해 준다면 그런 논리에 대해서, 논증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쉽게 우리가 채점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터득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 이렇게 중간중간에 틈이 많다든지, 그리고 각각의 안에서도 각각 제시문 사이에 틈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매끄럽게 다져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논증력 강화, 세부 어떤 흐름을 잡는데 이것도 나중에 마찬가지로 정보 어떤 역할, 정보값의 어떤 실질적인 세부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이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영향이 생길 겁니다. 자, 이것과 거의 비슷한 논지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단계에서 방금 전에 논증력과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의 뭐 이것은 문장의 표현 방식의 어떤 부분일 수 있는데 뭐 특별히 엄청난 논증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아는 것과 함께 단순히 뭐 세련된 문장은 뭐 이제 나중에 예시 답안을 보면서 해 나갈 거예요. 투박한 문장은 일일이 이제 첨삭을 보면서 체크할 것이고 가끔씩 보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좀 약간 논증에 어떤 관련된 세련된 문장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효율적 문장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첫 문장에 쓰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단락별로 아니 구간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뭔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정보값의 위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표지판을 잘 세워준다면 이건 약간 문장력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증력을 강화하는 것과 문장력을 강화하는 것은 조금 더 논리적인 맥락에서 채점자를 설득하겠다 이런 같은 취지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표지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어떻게 했어요? 잘 보이겠죠. 요 지점을 통해서 그리고 첫 문장에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문장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게 서로 대칭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딱 요거 보고 구간이 나누어지고 첫 문장 보고 뭔가 핵심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굉장히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흘려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채점자가 학생을 따라가게 되는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한마디로 채점자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작은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표지판 잘 사용하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죠. 굳이 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없다면 재심은 나에 따르면 그러면은 나에서 뭘 내가 언급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나를 다루고 있는지를 분량을 알 수 있을 거고 가에 따르면 그냥 이거 다 떼고 막 그냥 뒤죽박죽으로 섞어 쓰거나 아니면 떼고 그냥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느낌상으로 섞어도 괜찮을 때가 있고 꼭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만약 꼭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런 것을 써줌으로써 채점 기준에 있는 뭐 나를 제대로 핵심을 파악했는가 이런 내용의 채점 항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채점자들이 굉장히 따라가기가 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고 분량도 별로 차지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글을 쓸 때 구간별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효율적인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시고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당연한 거겠죠. 자, 그리고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학 측 예시 답안이라든지 우리가 쓴 좀 좋은 답안 아니면 학생 답안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일일이 예시를 들면서 자주 틀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써놓고 나니까는 약간 오문기가 있을 때 어떻게 다 지울 수는 없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학생의 단계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되지도 사실은 좀 연습하고 나면은 그냥 이거는 기계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사실은 3단계에서 끝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이제 문장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이거 그냥 거의 버릇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해야 될 거예요.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복습은 해야 되죠. 실력이 늘어야 되니까. 실제로 마지막에 입시 논술 대학 갔다 와서는 복습 안 하겠죠. 그때는 아마 이거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 가기 전까지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이때 답안을 쓰고 나면은 첨삭 결과를 체크할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좀 전문가한테 첨삭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채점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점수가 될 수 있는지를 그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빠른데 전문가에게 자 간혹 가다가 전문가에게 못 받는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본인이 매길 수 있으면 채점 항목 가지고 매겨도 되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대학 측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과 그냥 싱크로율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드시 똑같아야 될 그것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답안과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거기서 말하는 어떤
답의 흐름이 존재할 거예요. 답 흐름. 대개는 답을 맞추는 것이고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도 일정한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의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내게 그것과 유사한지, 뭐 70%가 맞는지, 80%가 맞는지, 아니면 진짜 25%밖에 맞지 않았는지, 이런 걸 약간 검토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80%가 맞는다고 좋은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답안이 될 확률은 높아요. 너무 이렇게 25%까지 답이 안 맞는다면 아무리 창의적이더라도 그렇게까지 어긋나는 차이 나는 답안이 나올 만한 것이 입시 논술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싱크로율도 높은 것이 좋긴 좋다. 그리고 뭐 굉장히 뭐 100%에 가까웠다는 느낌 딱 든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들이 우수 답안으로 뽑은 어떤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뭐 창의력 그 전에 답을 맞추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00%에 가깝다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사실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도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전문가에게 좀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첨삭 결과를 체크하면서 그 전에 봐도 되고요. 이거는 대학에서 제시한 채점 기준을 숙지를 해야겠죠. 숙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답을 원하는지, 답은 얼마만큼 꼼꼼하게 원하는지, 어느 정도 점수가 배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첨삭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숙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첨삭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채점 기준이 걔네가 그 대학 측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간혹가다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예시 답안 자체와 검토를 통해서 채점 기준이 또 도출되는 부분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잠깐 이 부분은 약간 뺄게요. 그러니까 예시 답안 먼저 채점 기준을 가지고 예시 답안을 뽑기 때문에 예시 답안을 통해서 채점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는 약간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자, 채점 기준을 통해서 예시 답안을 정말로 적용해서 제대로 매기고 있는지, 이게 우수 답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마 느낌상으로 보통 B뿔 답안에서 A 마이너 답안, 간혹 가다가 진짜 우수 답안이라면은 A 답안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요 근처에서 형성되는 우수 답안이 보통 예시 답안 혹은 우수 답안이 나올 거예요. 우수 답안 하면 약간 요 느낌. 예시 답안 하면 이런 데까지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라인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채점 기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뭐가 좋냐면은 본인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있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채점 기준과 연결해서 매칭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걸 통해서 첨삭 결과와 진짜로 대학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원했던 답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알고 난다면 자기 답안을 고쳐보는 게 좋겠죠. 근데 고치더라도 문장 잘 안 바뀌어요. 사실은 투박한 표현 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답은 연습하면은 독해라서 약간 근사치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 표현에 관해서는 감각이 아무리 말해줘도 실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답안을 고쳐 쓰고 나서 다시 한번 피드백 첨삭을 받는 것도, 재첨삭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드백, 재첨삭, 이런 식으로 리라이팅이죠. 해주는 게 좋고, 될 때까지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건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따로 이렇게 강좌가 없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답안을 고쳐 씀으로써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예시 답안 베껴쓰기예요. 예시 답안 베껴쓰기는 자기 거 말고 대학 측 예시 답안 혹은 대학 측 예시 답안을 가지고 한 번 더 윤문한 더 매끄러운 답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답안이 혹시 모범 답안이 있다면 그 답안을 가지고 문장까지 염두에 두고 꼼꼼히 베꼈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이 표현력 연습이겠죠. 세련된 문장을 고민하는 것. 바로 이게 요 예시 답안 베껴쓰기에서 완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느는 건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해줌으로써 반드시 늘 수 있으면 좋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론만 일단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예시 답안을 읽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숙지를 한 다음에 덮고 써보는 겁니다. 안 써지면 다시 열어요. 그리고 또 천천히 정독해보고 덮고 다시 기억하는 데까지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보통 10번 정도 읽게 되겠죠. 그럼 저절로 외워지면서 그 문장을 자기도 모르게 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문장 어떤 끄트머리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고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은 매우 좋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원론적인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대부분 하다가 포기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꼼꼼하게 읽으면서 반 정도 쓰고 다시 보면서 또 꼼꼼하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근데 대놓고 펼쳐놓고 밖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 그거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지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외울 수 있는 캐파가 넓어지기도 하고,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했던 정보값의 역할들을 알게 된다면 여기서 주장이 뭔지, 이유 부분이 뭔지, 사례 부분이 뭔지 요거로서 분석하게 될 거예요. 분석하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메모해 놓을 수 있거나 체크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럼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들이 되면 벌써 이미 그 논증력, 그러니까 거기는 정보값을 얼마나 필요한 위치에 넣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세밀한 부분들을 이렇게 톤들을 맞춰서 표현까지도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메모도 어떻게 될지, 메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찬찬히 정독하고 덮고, 찬찬히 정독하고 덮고, 그러면서 계속 완성될 때까지 조금씩 한 땀 한 땀 써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은 일단 이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꾸준히 계속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표현력까지도 강화되는 그런 부분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